실제로 경영진에 대한 비판, 삼성사도 일 안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삼성이 왜 그러냐 걱정하시는 분도 있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놀림이 되기도 하긴 했지만, 서초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업 지원 TF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기술도 몰라서 기술을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막 문서에 각주를 달아야 돼. 그러니까 서초에 초등학생이 있더라. 그래서 서초딩 보고서라고 했던 게 있어가지고, 삼성이라는 회사가 위기라고 하는 거 극복해야 됩니다. 삼성이 참 대단한 회사라고 했던 다른 분들의 말이 삼성이 하나의 놀림감이 돼버린 형태가 된 것 같아요. 실제로 경영진에 대한 비판, 삼성사도 일 안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삼성이 왜 그러냐 걱정하시는 분도 있기도 한데, 삼성에서 10년 정도 일했던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면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실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위기의 요인을 3가지 정도로 잡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 리더십의 위기가 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봤을 때는 의사결정의 문제가 있다. 세 번째로 봤었을 때는 생태계 문제가 있다. 저는 이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 리더십 위기는 가장 대표적으로 바로 HBM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같은 것들을 만들지 못하고 추격하지 못했던 형태의 의사결정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전적으로 기술 CEO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 변화에 하나 더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 되게 중요한 게 결국에 미세화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웨이퍼라고 하는 것에서 계속적으로 크기가 막 줄어들어야, 웨이퍼가 속에서 예전에는 그 칩이라고 하는 다이가 한 100개 나왔다가, 그게 이제 2006년 그러다가 지금은 웨이퍼 한 장의 최신 제품인 D램의 10나노 6세대 반도체가 한 1,500개 나옵니다. 맞으면 원래 15배 정도 생산성이 증가가 됐어요. 근데 성능은 더 좋아집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반도체를 만들기가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옛날에 웨이퍼 한 장에 다이가 100개 나올 때만 하더라도 설계 하나만 잘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15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존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기술들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반도체라고 하는 에서 기술력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가 제품, 설계 엔지니어들이 있고요. 주로 전자학과 출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저처럼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얘네들이 전자제품의 반도체의 성능, 몇 기가바이트 등등등을 얘기한다면, 요것의 성능은 결국에 물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에는 그 기가바이트가 어떤 형태의 용량과 그다음에 기가헤르츠가 속도라고 한다면, 요것은 뭐에 달려있냐면 전하량이라고 달려있고, 전하량은 전자에 달려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옛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말하자면 전자 어디서 나오죠? 원자라고 하는 거죠. 원소에서 나오죠. 말하자면 이 원소라고 하는 물질을 잘 만들어야 전자가 잘 움직이고, 전자가 잘 만들어져야 용량과 속도가 나옵니다. 결국에 이 용량과 속도라고 하는 성능은 물질을 기반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정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공정 엔지니어도 화학 반응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구리를 넣으면 됩니다. 실리콘을 넣으세요. 여기다가 뭐 산소를 넣으세요. 해가지고 막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드는 데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아시는 소부장이 필요합니다. 소재, 여기에 산소가 어떻게 들어갑니다. 순도가 필요해요. 구리가 들어갑니다. 메탈이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갑니다. 이게 소재죠. 소재가 이만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가 바로 장비가 들어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레시피를 잘 짜도 장비가 ASML, Applied Materials, 램, 이런 회사처럼 탑5 글로벌 기업이 아니게 되면은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걸 만드는 게 뭐죠? 장비 엔지니어, 소재 엔지니어, 이런 격까지. 반도체는 맨 위에서 소비자들은 전자제품을 아시겠지만 설계 제품 엔지니어들이 있고, 여기에 공정 엔지니어가 있고, 소재 장비 엔지니어들이 이만큼 있어요. 여기는 기계과 사람들이 있고, 화학과 사람들이 있고, 여기는 화공과 사람들이 있고, 여기는 전자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소통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동안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공정 마진이 있어서 이쪽 기술력이 안 중요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는 너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성능도 결국에 뭐다? 전자들이 움직입니다. 전자들 움직이면 누가 컨트롤하냐? 소재랑 장비 컨트롤. 그러면서 이쪽의 기술력을 그동안 무시하고 간과했던 게 삼성의 가장 큰 위기의 원인 같아요. 기술력 리더십의 위기는 첫 번째 뭐다? 전자산업의 변화를 캐치하지 못해서 HBM을 실기했던 리더십의 위기. 두 번째로는 기술 변화가 미세화되면 될수록에 전자급뿐만 아니라 거의 설계 기술뿐만 아니라 공정과 생산과 장비 기술이 중요해지는데, 이것을 계속 무시해 왔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제품 위기와 생산성 위기의 문제에 가장 있다는 게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서초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삼성 본사가 서울에, 그건 정확히 삼성전자 본사는 수원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위 컨트롤 타워라고 불려지는 뭐 사업지원 TF, 미래전략실이라고 예전에 불려졌던 거기가 실제로 임원 인사권이 있고요, 재무권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조직이죠. 원래 삼성이라는 조직의 강점을 예전엔 세 가지로 얘기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CEO의 영향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룹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미전실의 역할, 마지막 가장 강화됐던 게 그룹 총수의 의사결정. 이 세 가지가 가장 강한 판단이겼는데, 기술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항상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투자도 CEO가 하긴 해야 돼요, 총수가. 그런데 과연 이 스텝 조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이 되냐, 지금은 이것들이 과연 불분명한데, 여기가 뭘 갖고 있다? 돈과 인사권을 둘러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초딩이 뭐냐면, 서초에 있는 지원 TF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기술도 몰라서 기술을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막 문서에 각주를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초에 초등학생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서초딩 보고서라고 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의 의사결정에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사권과 재무권을 휘두르면서 관리를 하게 시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에 젠슨 황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CFO가 누군지 아시나요? CHO 누군지 아세요? 하나도 몰라요. 네, 여러분들은 리사수라고 하는 AMD 사장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재무와 사람도 알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삼성전자의 그룹의 TF장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모순이죠. 기술 변화는 기술을 알 수 있는, 그다음 기술을 알 수 있는 CEO와 임원들과 의사결정할 수 있는 담당 기술 엔지니어한테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뭐다? 항상 수직적으로 삼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던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삼성 자회사도 만들게 되고 소재부품 회사도 다 만들어가지고 했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장비 회사들이랑 협력해야 되는데 장비 회사들하고 협력하지 않고 기술력 같은 것들을 통해서 소송도 나고 이랬던 것도 분명히 있었었죠. 우리나라는 함영노체,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하고 소위 삼성이 계속 소송이 나가지고 두 회사는 삼성이랑 거래를 안 합니다. 이러니. 그다음에 삼성이랑 항상 척을 지고 있는 글로벌 장비 회사 ASML, 어플라이 등등은 예전에는 기술 유출 사고도 있었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삼성은 너무나도 청호성 같은 조직으로서 협력을 많이 안 했던 것이죠. 생태계 구성을 너무 안 해왔다. 이런 것들이 현재 위기의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의 핵심 전략은, 삼성 내부에서 하고 있는 핵심 전략은 2024년 10월에 급하게 구원투수 나왔던 전영현 부회장이 했던 건 뭐냐면은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최고의 기술의 리더십을 다시금 되살리겠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과 때문에 실제 삼성전자가 2025년 5월 달, 지금이 전영현 부회장이 온 지 1년 다 됐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실제 기술 높이겠다, 품질 높이겠다.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은 잘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느냐, 가능하냐, 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서 여전히 필요한 건 무엇이냐, 자기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걸 명확히 구분해서, 못하는 것은 협력하고 잘하는 것은 실제로 뛰어나게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D램이라고 하는 거나 낸드라고 하는 거,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력을 지금 6개월 정도 뒤졌습니다. 세계 1등을 수십 년 하다가. 근데 그것을 다시금 1등으로 올려야겠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데 그동안 못해왔던 기술력, 그동안 뭐였다? 설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것만 생각하다가 공정에서도 패키지 공정 무시하고 장비 무시했던 거, 이 두 가지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오판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아무리 설계도를 잘 그려도 만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하죠. 이거 우리나라가 대부분 산업체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동차 산업이나 뭐 이런 거 볼 때 특히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보시면은 막 무인 공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설계만 잘 그리면은 생산이 100% 자동화 될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 하나를 막 다루고 있어요. 지금 옴스트롱 단위 막 다루거든요. 옴스트롱이라는 게 수소 원자사의 거리죠. 그걸 다루고 있을 정도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오해하시는 게, 생산은 자동화 되기 쉬운 거 아니 하시겠지만 반도체 쪽은 자동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단언컨대, 뭐 제가 올 수 있겠지만, 반도체의 생산이 자동화가 되면은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산업이 다 자동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조선산업은 여러분 배가 크잖아요. 배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 근데 얘네 소위 공차죠. 기술력으로 있는 스펙이죠. 이 규격이 거의 센티미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는 밀리미터 정도 되죠. 10의 만에 3승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디스플레이나 보통 조립 공정은 마이크로미터 10의 만에서 6승 정도 됩니다. 근데 반도체는 지금 어떻게 했냐? 나노미터에서 옴스트롱 떨어지고 있어요. 네, 나노미터 옴스트롱이라고 하는 단위까지 생산 자동화할 수 있다면은 저는 모든 산업이 자동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요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나도 간과해왔다. 네, 그래서 삼성이라고 하는 게 근원적인 기술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단품도 좋은데 거기에서 패키지 기술과 설비 기술이 있을 수 있는 이 아주 나노미터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기술력 자체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품질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확보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품질 보시는 게 바로 쉽게 얘기해서 수율을 높인다는 얘기거든요. 수율은 뭐냐면 웨이퍼 하나가 이만큼 있다. 여기에서 웨이퍼에 1000개가 나온다? 1000개에서 800개가 양품이다? 라고 하는 것이 수율입니다. 보통 80% 이상 나와줘야 우리가 수율이 좋은 건데 이 수율이 안 나온 이유는 뭐냐면 웨이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수백 개의 공정이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이 웨이퍼를 진행하는 수많은 장비들이 제대로 생산성이 높여질 수 있도록 확보가 안 됐다. 말하자면 장비가 당연스럽게 만들어야 되지 않아? 장비 기술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런 것들로 실제 수율 확보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가 됐다. 말하자면 기술력을 높인다고 해서 기본적인 설계 기술 높이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생산 기술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특히 패키지 쪽과 설비 기술 등등의 기술력은 아직 높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다시금 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전략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30년 동안 1등 했다가 25년 1분기 때 더 이제 하이닉스에 처음으로 1등 뺏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신 것들이 반도체를 만들어줄 때 특히 기존의 웨이퍼 공정에 썼던 전공정 공정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잘라가지고 패키지를 했었던 HBM 같은 것들이죠. 패키지 기술력이 있다고 친다면 첫 번째는 결국에 안에 있는 단품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에 경쟁력을 다시금 확보해야 됩니다. 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뭐냐면 여러분 신문기사 보시면 뭐 D램의 10나노 5세대 뭐 D1B라고 불려지는데요. 그것의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안 돼서 설계를 다시 했다 이런 것만 나옵니다. 그거는 제대로 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어떤 부서 뭐 일부 부서 뭐 정확히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서들에서 실제 소통이 없이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편한 대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제품 경쟁력이 늘어졌습니다. 속도가 느려지는 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것까지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계를 높이는 게 바로 단품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거기엔 당연스럽게 생산성 높여주기 위한 수율을 높여주기 위한 소위 이제 제조센터 팹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실제의 설비 경쟁력을 높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패키지 기술력을 높여야 됩니다. 패키지 기술력을 그동안 굉장히 간과해 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 HBM 나온 다음에 뭐 1년이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설계 중심의 사람들은 얘기했었죠. 근데 HBM 만들어주는 패키지 공정이 그만큼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 따라가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했기 때문에 단품으로서의 웨이퍼 공정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수율을 높여줘야 되고 패키지 공정 자체의 기술력을 한 단계 확실히 높여줘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람이 많이 부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저도 연구소에 있을 때 연구소 분들 중에 한 30% 이상이 하이닉스 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상가집에 갔었는데 삼성 출신들이 상가집이었었죠. 이제 선배의 어떤 상이었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절반이 하이닉스 절반 삼성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엔지니어끼리는 여전히 비슷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엔지니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기술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국에 경쟁력을 높여주는 방식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에서 아픈 손가락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파운드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삼성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사업부가 두 개 있다가 2017년에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걸 두 개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시스템 LSI 사업부가 현재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라고 하는 사업부인 것이고 파운드리 사업부가 사업팀이 처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생겼다가 그것이 사업부로 구분됩니다. 이 사업부라고 하는 조직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나름의 비즈니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부라고 하는 게 생긴 건데 이것들이 실제 A 반도체 설계라고 하는 것들의 협업도 이미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는 생산이라고 하는 곳에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삼성이 못해왔던 바로 서비스 마인드와 소위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두 가지 소부장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요. 서비스 마인드 그건 무엇이냐? 지금 파운드리 업계의 60에서 7% 가까이 되고 있는데 60% 전후의 매출은 TSMC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회사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전자는 10% 남짓됐다가 2024분기 정도 때 8.1%라고 하는 아주 최악의 성적을 거뒀었습니다. 중국이 치고 올라온다는 얘기까지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로는 삼성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회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설계를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 기술력이라고 하는 그때 탈취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분도 있긴 하는데 그건 좀 작은 이유고 결국에는 이 서비스 마인드가 약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삼성은 그동안 항상 1등에 섰었고 갑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 마인드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미 TSMC는 공개할 수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면서 못하는 삼성이 공개를 안 합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금 힘들거든요. 이러면서 공개를 안 해요. 하자면 맞춤형 고객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기술 엔지니어들이 갖고 있는 모수 늘려야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통해서 협력과 인게이지먼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인텔이나 TSMC나 모두 90% 이상 같은 장비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수율도 차이가 나고 선단 공정, 나노, 이나노의 품질 차이가 나냐? 결국에 얼만큼 이 팹이라고 하는 장비를 잘 다뤄왔느냐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전작가 출신들의 설계 엔지니어들만 생각했던 그들은 생산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음스트롱 나노미터 단위로 떨어진 현재의 반도체 공정은 조금만 틀어져도 조금 틀어진다는 게 장비에 조금의 진동만 있어요. 배관만 좀 흔들려도 이렇게 되는 장비의 팹이라고 하는 곳에 수천 대의 장비가 정말 일치화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자동화되면 절대 자동화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아주 일치하게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을 이미 TSMC는 오래전부터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3나노, 2나노라고 하는 새로운 선단 공정 나와도 갑자기 수율이 더 올라갔어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이 TSMC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잘 나오는지 얘기 안 하시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반도체 라인에는 예를 들면 3,000대의 장비가 있다고 쳐볼게요. 거대한 팹에 장비가 3,000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반도체를 만들 때 보통 300대 정도가 필요해요. 하나 만들 때. 그러면 300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300대가 필요한데 왜 3,000대가 있냐? 양산이기 때문에 복수의 장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의 장비가 10대처럼 돼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 이 한 대의 장비가 10대가 한 대처럼 움직여야 돼요. 이것의 일치화가 되냐 마냐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같은 장비가 1호기부터 1, 2, 3, 4, 10호기까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1호기 끝에가 여기가 만약에 벽이에요. 벽이죠? 벽이면 습기가 많이 차죠? 그럼 이쪽에 습기가 많이 차가지고 공정이 흔들려요. 이 장비가 이 장비 끝에 있다? 여기의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이 미세한 것들을 다 맞춰야만 반도체의 마이크로미터, 옴스트롱 단위의 장비의 생산성과 정밀도가 결정됩니다. 이거는 전자과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기계과 사람들, 그 다음에 그걸 장비를 유지 보수해주는 협력업체 엔지니어 기술력. 이것만 가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당연히 될 줄 알고 뭐 말도 안 되는 디지털 트윈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자동화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로 했던 것들이 실제 현재 삼성의 파운드리 수율의 저하 이런 문제의 간과에 있어서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결국에 이 팹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율을 높이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 엔지니어들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서비스 마인드, 두 번째 수율을 비롯한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층위가 되게 다릅니다. 전문가분들께서 삼성을 생각할 때 여전히 삼성은 저력이 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삼성을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삼성 이제 슬슬 망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저는 두 가지 길은 다 있다고 봅니다. 이 반도체 산업을 실제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반도체를 연구실에서 조그만 웨이퍼나 소자 같은 걸로 보시는 분들과 대량 생산하는 분들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이 반도체 팹에 계시지 않았던 분들이 삼성의 문제를 설계가 부족해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설계 부족한 거 많고요. 맞습니다. 근데 삼성은 설계 잘한 적이 별로 없어요. 미안하지만. 삼성의 현재 위국복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수백조 이상 투자되어 있는 팹이라고 하는 것의 생산성과 기술력을 전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에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대로 설계 엔지니어들, 똑똑한 사람들이 일하고 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삼성의 팹을 만들어 올 수 있는 삼성 내부의 팹의 엔지니어들, 그 다음에 같이 협력해주는 소부장 회사나 협력사들, 그 다음에 유지보수를 담당해주는 협력사 직원들, 이런 분들 자체의 기술력을 다 높여줘야만 위기 극복과 수율 향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지금 비즈니스가 새롭게 나오지 않는 설계 쪽으로 집중하는 건 하면 되는 건데, 근본적인 위기의 극복은 이 팹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걸로 필요할 수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제가 뭐 국회에 가서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설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설계 원래 잘 안 돼 왔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팹에서 이 생산성의 극복이라고 하는 게 돼야, 말하자면 TSMC를 그나마 확 따라갈 수 있어야. 같은 장비를 쓰고 왜 안 나오냐, 여기는 결국에 뭐냐, 기존에 간과했었던 기술력, 정밀 기계, 정밀 화학, 패키지 기술, 이런 것들을 다시금 내부적으로 산업 내에서 기술력을 확보해야만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거든요. 근데 제조업 강국에서 새롭게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설계를 잘하는 건 중요합니다. 여전히 중요한 근본적 경쟁력 확보겠지만, 그걸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현재 단기간으로 팹의 기술력을 확보해서 생산성 높이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지금 뭐 제가 전문가 중 한 명이라고 친다면 그것을 좀 간과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극복된다면 가능하다. 왜냐하면 삼성은 그동안 엄청난 생산성을 가지고 기술력을 확보해왔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당연히 협력사들 위기도 있지만, 여러분들 요새 막 TV 광고나 지하철 광고 보시면 평택으로 오세요 막 있었죠. 삼성 단지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제 친구도 마지막 투자 기회를 평택으로 잡아서, 여러분 혹시 뭐 요즘에 나온 테크가 몸테크라고 아시죠? 전세에 살다가 집을 줄여서 매매를 한다. 좁은 집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테크를 한다는 친구도 있어요. 제 친구도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샀던 아파트 가격이 평택이 30%가 떨어졌어요. 9억이던 게 6억이 됐고요. 11억이던 게 8억이 됐고 7억이 됐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게 삼성 매출이 안 되니까 그렇죠. 삼성 매출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협력사 매출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4, 5 이런 얘기합니다. P가 평택, 평택의 4단지, 5단지 이런 걸 짓는데, 그러면 저예요? 짓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팹을 짓는다 그러면 일단 장비, 소부장의 장비가 6개월 정도 전에 매출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장비사의 매출이 늘어나요? 그럼 장비사 월급이 안 와주고 사람 붙겠죠. 그럼 그 주변에 상품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3개월 전으로 했을 때 소재사들이 돈을 벌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소재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또 매출이 벌어집니다. 이게 1차 협력사들끼리 이루어지는 형태의 매출 증대로 친다면, 삼성 내부에는 지금 평택에 있는 임직원 수가 얼만큼이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사람들이 한 16,000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5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삼성 평택 사업장에 거의 6만 명 가까이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그 정도 사람들이 삼성의 공장이 멈추면 돈을 못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위 이제 한밥집들이 있어요. 우리 건설 노동자분들께서 일하실 때 나올 수 있는 밥집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쓸 수 있는 일부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게 실제 라인 건설이 멈추게 되면 이런 게 모든 게 다 떨어지게 됩니다. 산업 자체가 뭉개지게 돼 있죠. 평택뿐만 아니라 화성 사업장 같은 경우가 반도체 이제 거의 이제 핵심인데, 화성 사업장의 세금의 프로가 삼성전자 사업장에 하나 내게 됐었습니다. 평택 거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지역 내 총생산뿐만 아니라 연관되어진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위기라고 하는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온라인상에서 놀림이 되기도 하긴 했지만, 결국에 삼성을 잘 되길 바라시는 마음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의 10명 중에 4명, 40% 이상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5만 전자, 6만 전자, 7만 전자 이런 게 나오기도 하는데, 결국에 반도체가 살아야 삼성이 살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야 고용이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자동화가 가장 안 되는 일이 무엇이냐? 저는 반도체가 자동화가 제일 더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제품은 자동화를 이끌어요. AI랑 같이. 근데 반도체를 생산하는 곳이 가장 자동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래야 팹이 있어야 팹에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고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이 되게 많은 게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그것들을 생각했을 때 삼성 반도체가 설계뿐만 아니라 생산성, 그 다음에 협력사까지 다 아울러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 격변을 겪고 나서 이제 소위 모두 다 AI를 외치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 AI 플러스 반도체, 이것들을 외치고 있고, 그다음에 AI 3대 강국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점수를 보자면 미국이 100점, 중국이 65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우리나라가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부터 맨날 이렇게 붙어 있죠. 말하자면 이제 미국이 아주 강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도 잡고 있는데, 오늘 재밌는 통계를 봤는데요. 오픈 AI에서 한국 법인을 만들겠대요. 왜 그러냐 봤더니, 오픈 AI 사용료
그럼 1등이 누굴까요? 당연히 미국이겠죠. 근데 2등이 우리나라입니다.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기술적인 이 소위 테스트보드가 될 만한 나라가 돼버린 것이죠. 사람도 굉장히 민감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 이러니까 AI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해졌는데 결국에 지금 AI 강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권주자들은 강국을 한마디로 미국, 중국처럼 독자적인 AI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서버린 AI 같기도 하고요. 서버린 AI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은 오픈 AI, 제미나이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뭐 딥시크의 충격처럼 포함해서 중국도 아주 중장기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 저는 소버린 AI처럼 한국형 AI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술이 이제 안보가 된 건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데이터와 정보 체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런 것이 또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소버린 AI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필수적인 것까지는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한정된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AI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봐야 될지 저는 하나의 자원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AI가 데이터라고 하는 표현에서 모든 걸 만들 수 있게 됩니다. AI가 자원이라고 친다면 어떤 데서는 자원을 채굴할 수 있고요. 인프라를 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얘기하는 오픈 AI, 제미나이 같은 소위 인프라용 AI겠죠.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AI 담당자들이나 하는 개발하시는 분들과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적응할 수 있고 소위 우리나라가 BTS 왜 잘 되냐고 물어보면은 근본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죠. 이게 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잘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근본 없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AI 인프라라고 하는 뿌리는 모르겠고 얘를 어떻게 잘 쓸 것인가에 AI 어플리케이션 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사례로 들고 싶어요. 실제로 소브란 AI라고 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 엄청난 거대한 데이터 센터 10조 단위 만들 수 있는 GPU라고 하는 거 하겠다.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실제 소프트웨어 엔진으로서 소브란 AI를 구동할 것인가 아니면은 오픈 AI 같은 건데 쓸 것인가의 문제는 의사결정으로서 AI 정책 당국과 AI 기술자들과 그 다음에 학교들을 연계해서 좀이라도 어느 커미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집중할 수 있는 게 AI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되게 빠르게 한 예로서 뭐 제가 이제 같이 인터뷰하고 책을 쓰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소위 LMM 기반으로 AI용 그러니까 LMM 기반의 AI 게임을 만든 분이 있습니다. 뭐 스모킹 건이라는 게임도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주목 많이 받았고 근데 그쪽에서도 이 오픈 AI나 제미나이들도 어떤 고민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인프라를 깔았는데 아직 제대로 앱이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앱을 실제로 이 개발자가 성공을 시켜서 실제로 이런 정확히 바뀔 수는 없지만 이쪽의 인프라 회사들과 미팅을 요새 많이 합니다. 대체 이걸 어떻게 만든 거예요? 뭐 물어봅니다. 이 정도로 여전히 이게 우리가 간단히 인프라 투자도 있지만 AI 어플리케이션으로 얘기해서 이게 어떤 거로 나올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것들이 실제 AI 어플리케이션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AI 인프라, 그러니까 소버린 AI는 국가 단위로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AI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인프라가 될 수 있거나 거기 인프라인 반도체가 있겠죠. 이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실제 우리나라가 뭐 근본 없이 잘하는, 똑똑하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걸 봤을 때 AI 어플리케이션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정도는 나눌 필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그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3대 강국 도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AI 얘기하다가 반도체 얘기를 같이 할 수밖에 소위 AI 시대 때 반도체가 훨씬 더 빨리 발달해야 되니까 반도체 엔지니어들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했었던 것인데 반도체 특별법이 이제 얼마 전에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52시간 규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했었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반도체 기업한테 기존엔 세제 혜택,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걸 감면해 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R&D 투자해 주게 되면은 뭐 대출이라고 하는 걸 싸게 준다든지 말하자면 지원에 가까웠는데 그러니까 세제 지원에 가까웠는데 반도체 특별법은 돈을 준다는 겁니다. 자금 지원해 드릴게인 겁니다. 수십조 단위를 실제로 자금을 준다는 거죠. 요것을 실제 펀딩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기업한테 돈을 준다고 하는 것들은 이미 미국과 중국 등 회사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것들이 실제 매출 기준과 경쟁력 기준을 봤을 때 대기업에 몰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인프라 용수.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설계 엔지니어들이 만드는 것 같지만 실제 거대한 인프라라고 하는 전력량,
팹을 돌려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용수에서 물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요새 뭐 다른 거 많이 이런 것들의 인허가를 빨리 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게 있고 원래 세 번째가 바로 52시간 규제 등을 통한 노동 유연성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거 지금 삭제가 됐죠. 두 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준다, 인프라를 지원한다.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들이 통과가 된다면 산업과 국민에게는 제가 봤을 땐 어느 정도 산업의 활성이 더 될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고려할 거는 무엇이냐? 여기서 이거를 누구를 중심으로 배치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물론 뭐 삼성 하이닉스를 잘 되게 도와주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업계에 있었던 상으로 봤을 때는 삼성과 하이닉스는 그냥 합니다. 지원한다고 돈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부장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들의 기술력을 올릴 수 있고 글로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결국에 고용 창출이 더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어디에 좀 디테일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AI 인재 양성들에 대한 각 뭐 대선 정책들 뭐 후보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사결정의 방식입니다. 뭐 비등한 예로 전 스위스의 예전 사례를 들고 싶긴 해요. 스위스가 18세기 한마디로 프랑스 혁명 때 마지막으로 왕정을 지켰던 용병들이 스위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스위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산 중턱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몸빵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군인으로 가서 용병으로 많이 뛰었었습니다. 그 4세기 때 게르만이 내려왔던 이유가 로마의 군대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위스가 돈이 없고 아무도 먹을 게 없으니까 프랑스나 이런 국가들한테 용병을 왔었어요. 근데 왜 끝까지 싸웠냐? 우리는 용병을 할 게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싸워도 죽어야 다른 나라들이 있더라도 우리 써줄 거 아니야. 말하자면 몸빵 말고는 할 게 없었던 것이 바로 스위스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뭘 생각했냐? 그때 리더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술적인 발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스위스 뭐죠? 시계죠. 굉장히 정밀한 산업이죠. 관광도 있긴 하지만 스위스의 정밀 기계 산업이라고 하는 것 발달에 따라서 현재 국민 소득이 9만 불에 가깝게 됐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의사결정의 리더. 그때 19세기 전후 20세기로 왔었을 때 물론 군사적으로 영구 중립국이라고 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도 됐긴 했지만 근데 그거 말고 기술적으로 어떠한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정책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 가난하고 추위에 떨었던 스위스가 지금은 아주 대단한 나라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AI 인재 양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AI 인재 양성을 제가 봤을 때는 AI라고 하는 거를 같이 연결해서 또 다른 형태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들 양성해야 되는데 AI의 활용되어지는 방식으로서는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생각을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대체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들이나 툴 같은 걸 쓰는 방식은 알아서 합니다. AI 인재는 뭐냐면 결국에 AI를 활용해서 인간이 또 다른 형태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낼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유튜브 CEO가 유튜브 자녀들의 유튜브 시청을 막죠. 빌 게이츠의 아들, 딸들이 어디에 있죠? 흑장난하는 학교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이냐. AI 인재 양성 좋은데요. 툴 양성은 배우면 됩니다. 그냥. 그다음에 요즘에는 오픈 AI, 인프라 AI 물어보고 다 알아요. 그것은 내비두자. 과연 AI가 왔던 이 시대, AI가 자원일 때 우리가 인간됨이라고 하는 통한 또 다른 부가가치 혹은 그걸 통해서 어떤 것들이 될까라고 하는 것들의 방향타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가 정말 선진국 된 것처럼 이 AI 기술의 인재 양성 방향은 너무 기술적인 거는 저는 약간 반대인 것 같아요. 이걸 자원으로 활용했을 때 어떻게 또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거기서 어떻게 인간됨을 더 발현할 수 있을까? 인간됨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뭘 잘할 수 있지요? AI 활용을 통해서 내가 뭘 가질 수 있지? 와디 해보겠죠. 후유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좀 교육 체계 같은 것들의 양성 방식도 바뀔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AI라고 하는 것들이 발전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건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되게 하늘 위에 떠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AI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거대한 반려이 일어나주는. 요즘에 여러분들 뭐 그 실제 엔비디아에서 냉각할 수 있는 회사를 합병한다고 한다든지, 뭐 액체 냉각한다든지, 뭐 얼음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수많은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있죠? 저기 강변에 있고요. 북극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GPU를 돌리더라도 이것을 쓰는 사용자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문서 하나 만들려고 할 때 GPU를 쓴다고 명령을 집어넣게 되면 엄청난 전력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AI를 돌아가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근데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냐? 선진국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소위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 소위 대체에너지 같은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많이 필요하다. 근데 많이 필요할 때 여기서 기존의 화석연료는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전 재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슈가 많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지금 단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그 다음에 독일과 덴마크라고 해서 산업이 어려웠던 나라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굉장히 그걸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산업 형태가 됐겠죠. 말하자면 덴마크가 낙농국이었다가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서 엄청나게 크게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재생에너지 같은 거를 확대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현재 이걸 가지고 논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원전이라고 탈원전이 아닙니다. 원전이 현재 기획돼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지어지는 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비용이 좀 커진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단가가 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근데 가능하다면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 각축전도 있는데 여전히 또 이제 그것의 바탕이, 그러니까 AI가 머리라고 친다면 반도체는 몸이죠. 이 몸이 반도체를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어떤 분들 미국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결국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기본적으로 원래 같은 뭐 양안 체제라고 하는 게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하나의 중국으로 믿고 있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반도체 기술인 TSMC라는 회사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죠. 현재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에 부가가치 있는 것의 60% 이상을 대만의 반도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에는 가슴이 아픔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같은 장비를 쓰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것은 다시금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의 단위 산업의 핵심 기술력의 우위는 필수적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TSMC에 줄 서서 번호표 뽑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엔비디아 기다려주세요. 뭐 구글 기다려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퀄컴 기다려요. 근데 삼성은 지금 널널하게 쉬고 있습니다. 슬픔이죠. 말하자면 일단은 단위 회사의 기술력의 끝에는 가셔야 된다.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과 안보를 실제로 우리가 대권 주자들께서는 나눠들 게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못하는 건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이것은 실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내비두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IMF 전후부터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될 때까지는 대기업에게 대부분의 경제 정책을 맡겼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그게 나았던 거죠. 그래서 몇 가지 대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이 됐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가 글로벌 수준 된 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글로벌 수준 돼가지고 강점으로 되어 있는 건 살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약점이라고 될 수 있는 것들은 실제 국가 단위에서 협력을 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인 실제 외교 정책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 기술자들과 연결하고 정책 담당자들이 연결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된다면 반도체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어떤 기술 전문가나 학계분들 뿐만 아니라 산업계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반도체만 제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친다면 반도체는 전작과 설계도 중요하지만 맨 끝에 기계장치도 되게 중요하고요. 배관도 있어야 되고요. 소재도 중요하고요. 모든 전공이 다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경쟁 우위가 있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매핑을 진행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기술력이 있는 산업계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숙련된 시니어들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을 가지고 실제 장단점을 명확하게 구분한 다음에 그것의 장점은 최대한 늘려서 글로벌화시키고 단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완하거나 협력하는 관계로서 정부에서 도와주는, 말하자면 기술적인 경쟁 우위를 알고 그것의 장단점을 구분해서 외교에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정부 효율 기구 세우면서 AI를 전면에 내비쳐가지고 막 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각 국가들에서나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AI 컨트롤 타워 과학기술 부총리죠. 부총리. 그 다음에 AI 혁신 전략부 이런 것들을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적절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실제로 이 기술적인 단위에서 기술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하긴 하나 정책적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것들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AI는 전 인프라라기보다는 자원이라고 보고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 기존의 인터넷과 PC처럼 어떤 하나의 단위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거의 암호화 같은 형태죠. 어디로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AI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는 지금 뭐냐면 결국에 디지털 정보에 대한 소위 자동화의 영역에 가깝고요. 이제 AI 현재 디지털 데이터 방식을 비판하는 얀 루쿤 같은 분이 뭐라 그러냐? 실제 AI가 세상을 접촉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 지금의 AI로서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개발하자는 얘기는 둘째 얘기고, 첫 번째로는 기존의 디지털 중심의 현재 AI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자동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건 제가 아는 업계의 얘기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반도체 생산 자동화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꿈꾸거나 그걸 통해서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이런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현재 삼성이나 이런 것들 수율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AI가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근데 AI가 쉽게 자동화 가능해서 할 수 없는 일을 충분히 구분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앨런 머스크 얘기했듯이 AI로 모든 걸 밀어버리는 형태라기보다는 그때 사람들과 협력을 통해서 실제로 가능해서 사람이 편하게지는 것, AI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것들, 말하자면 인간과 AI가 연계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이자 대상으로서 여기는 것을 실제 정책, 인문사회 정책까지 포함돼가지고 기술, 인문, 정책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야 그것이 AI가 하나의 만병통치약처럼 바라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바라봐야 결국에 AI라고 하는 거대한 기술 스케일이라고 하는 디테일이 달려 있습니다. 이 디테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면밀히 보고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수십 년, 말하자면 IMF, 그 다음에 뭐 정치적 87년째 봤을 때는 40년 혹은 20년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5년에서 40년 정도의 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AI나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리 혹은 인간의 자체로서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단위 기술적인 개발도 필요하겠지만은 뭐 현재 국가적, 정치적 위기 같은 것들 포함해서 여기서 사람들끼리 서로를 무시하지 않고 협력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반도체 기술만 하더라도 다양한 기술의 변화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AI에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쓸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 보면서 서로의 협력과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이 뭐 제가 얘기했던 반도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든지 산업에 대한 얘기든지 둘 다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들이 국가적으로 좀 더 이야기가 풍부해지면 그것이 가치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대선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예, 저희 채널에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